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 사연을 쓰면서 내가 겪어도 누가 믿긴 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는 실화랍니다. 복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인생의 가장 무서운 독이었단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네요. 믿기 힘든 그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원한 된장찌개 끓여줘. 저녁 메뉴까지 말하고 나간 사람이 싸늘한 죽음이 돼서 돌아왔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 덕분에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이 들어오긴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었죠. 하지만 그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4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곁에 없으니 제 눈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약 드셨어요? 제발 좀 드세요. 이러다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요. 사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종일 남편 사진만 보면서 울고, 그때 제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었어요. 아들은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가곤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장 보러 나갔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죠. 한 번은 마트에서 장 보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턴 불안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작년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절 찾아왔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쓰러지실 뻔했다면서요. 제가 매일 올 수도 없고 정말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어젯밤에 어머님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혼자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안쓰럽고 걱정이 돼서.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연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심처럼 보였죠.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근데 며느린 계속 절 설득하더라고요. 그냥 저희랑 함께 사는 게 어떠세요? 저희 아파트는 좁으니까 어머님 집으로 저희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식사도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요. 어머님 혼자 두고 저희끼리 분당에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방도 같이 써야 하고 생활 패턴도 맞춰야 하고 편하진 않을 것 같았죠. 실은 나도 혼자 지낸 지가 오래다 보니까 합가하면서 서로 불편한 일도 생길 거고.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으면서 애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모시고 살자. 나 정말 어머님 걱정돼서 못 살겠어. 지난번에 119 실려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알아?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 모습에 제가 다 감동받았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간절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엄마, 우리 같이 살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 며느리의 정성과 효심을 보고 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승낙했죠. 며느린 그날부터 학가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이사업체도 알아보고 필요 없는 가구랑 살림도 다 정리하고 가장 큰 방을 제 공간으로 꾸미고 불편하지 않게 했죠.
정말 딸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유, 내가 뭐 하나 할 게 없을 정도로 꼼꼼히도 준비했네. 어머님은 이제부터 건강만 생각하세요. 저랑 같이 살면서 건강 되찾아 드릴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한 약속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정말 건강을 되찾아 주긴 했죠. 거의 죽을 뻔한 걸 겨우 살아났으니까요. 그때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답니다. 합가한 후 첫 달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년에 무슨 복이 이렇게 많을까 싶었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오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했어요. 그리고 약도 준비해놨으니까 식사 후에 꼭 드세요. 어머님 기운 차리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매일 아침 이런 인사로 시작했어요. 밥상을 받다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편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은 못 받아봤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죠. 저랑 같이 가요. 선생님께 여쭤볼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병원 끝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팥빙수 먹으러 가요. 맛집 알아놨어요. 고맙다.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딸이냐고 묻더라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수첩에 적고 약 먹는 시간도 알람 맞춰놓고 챙겨주고 진짜 친딸도 이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며느린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놓고 늘 저에겐 입버릇처럼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다 저한테 시키세요. 어머님은 이제 편히 사셔도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들 며느리와 같이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죠. 아이고, 박 여사님은 복도 많으셔. 요즘 어디 그런 며느리가 있어? 맞아요. 시어머니 친엄마처럼 모시더라고. 아드님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마다 다 같이 모여 TV도 보고 며느리가 깎아준 과일도 먹고 정말이지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꿈 같은 나날이었죠. 그 미소 뒤에 그런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며느리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던 분이 있긴 했어요. 체격이 좋은 경비 아저씨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30년간 강력계 형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죠. 아주머니, 고향이 전라도시죠? 저도 광주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 만나니까 좋네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번에 물건 받으실 때 우리 억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택배 받으면서 사투리를 쓰는 걸 들었다 하더라고요. 역시 형사 출신답게 관찰력이 남다르다 싶었죠. 그 후로 저도 옥수수를 찌면 갖다 주기도 하고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아주머니, 요즘 주변에 사기꾼들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본 게 참 많거든요. 사실 가장 무서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 남은 경계하지만 가족은 무조건 믿으니까요. 작년에 203동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다 털어서 도망간 일도 있었어요. 정말 둘 사이 좋아 보였는데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맡았던 사건 사고들을 말해주는데 듣다 보면 오싹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 며느리 이야기까지 나왔죠. 근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남다르다니까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상 차려주고요. 제 건강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오며 가며 보셨죠, 우리 며느리? 그랬더니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애써 참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여셨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근데 제가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봐야 된다.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니까요. 사람은 알아갈수록 다른 면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돈 관련해서는 더더욱. 자식이고 며느리고 절대 믿지 마세요. 그땐 그냥 경비 아저씨가 직업병 때문에 의심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충고였는지 곧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해 보였죠. 아주머니, 제가 정말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경비실로 들어가서 앉으니 아저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아드님이랑 같이 아침에 병원 가셨죠? 그날 모르는 여자가 아주머니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네? 우리 집에요? 누가요?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던데 새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보여서 계속 지켜봤죠. 경비 아저씨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정말 한눈에 봐도 튀는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 여자가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봉투에 뭔가를 담아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무슨 옷 같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머리빗 같은 것도 들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라고요? 그 시간이면 집에 며느리밖에 없었을 텐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말을 이었죠. 더 놀라운 건 며느님이 그 여자한테 봉투를 건네는데 그 안에 돈다발이 보이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최소한 몇백은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 두께면. 아니 우리 며느리가 왜... 제가 형사 생활하면서 온갖 사람을 다 봤는데 그 여자 눈빛이 영 이상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던데 짐작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한참 아무 말이 없자 그 뒤로 본 이야기도 자세히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봤는데 그 여자가 2번은 더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어제요. 항상 아주머니가 없을 때만 왔다가 갔어요. 근데 매번 뭔가를 들고 가고 헤어질 때마다 며느님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우리 며느리가 돈을 줬을까요? 혹시 몰라서 차량 번호는 적어뒀는데 아직 누군진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방법 없을까요? 간절한 목소리에 경비 아저씨는 연락처를 뒤져보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까요? 형사 후배 놈들이 아직 많아요. 차량 번호로 조회해보면 뭔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며느님이 혹시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건 아닐까요? 누구한테 약점이라도 잡힌 건 아닌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직감이 그러네요. 그날 경비실에서 나와서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멈춰서야 했죠.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평소처럼 따뜻하게 절 맞아줬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웃는 얼굴을 보니 더 무서웠어요.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비실로 다시 갔어요. 그 여자 차량 조회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언제쯤 나올까요? 꼭 부탁드려요. 제가 어제 바로 후배한테 연락해놨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연락이 올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행에 가서 통장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생활비 통장은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너무 믿고 맡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행 직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는데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매달 5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석 달째 총 1,50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죠. 이 많은 돈을 어디에 보낸 거야?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인출 날짜였어요. 모두 목요일, 며느리가 외출하는 그날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요. 얘야, 통장에서 매달 큰돈이 나가던데 무슨 일 있니? 말했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어머님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어머님 건강 기원하려고 절에 후원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 때 쓸 제수용품도 제대로 준비하려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상에 아무거나 올릴 순 없잖아요. 아니, 절? 아니, 무슨 후원금을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 보내? 네, 어머님. 그 용문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거기 스님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서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이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이 기도드리고 있어요. 어머님께 손주 안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네요. 며느리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 시험관도 3번이나 실패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에 절에라도 기도드리는 거예요. 얘야, 그거 아세요? 제가 매일 밤 아이 꿈을 꾸는 거. 꿈에서 예쁜 아기가 절 엄마하고 부르는데 깨고 나면 너무 허망해서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어머님께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아이, 그것 때문에 500만 원씩이나?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혹시 어머님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그리고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고 실망하실까 봐 숨겼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사실 며느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경비 아저씨가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조회 결과 나왔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경비실로 들어가니 아저씨가 프린트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영산보살이라고 불리는 무속인인데 본명은 김명숙, 55세네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그런 무속인이 아니에요. 전과까지 있어요. 사기, 공갈, 3년 전엔 성북구에서 큰 사건까지 일으켰대요. 그 여자가 무속인이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악명 높은 사기꾼이에요. 주로 부유한 집 며느리들을 노리는 수법을 쓴대요. 조상이 노했다, 애군을 막아야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이미 며느님도 많은 돈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경비 아저씨를 다시 만났어요. 제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아휴,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어떻게 며느리하고는 얘기는 해보셨어요? 절에 후원금을 보낸다는 며느리 말을 전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달에 500만 원이 절 후원금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조사한 그 무당 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며느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며느리도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걸까요? 이미 세뇌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기꾼들은 처음엔 작은 소원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 다음엔 점점 큰 돈을 요구하죠. 나중엔 가족까지 해치라고 시켜요. 가족을 해친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아요. 지금부터 재산 관리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도 특히 조심하시고요. 혹시 이상한 증상 생기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 며느리가 설마 나쁜 짓을 하겠나 싶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딱 한 달 만에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쯤부터 저와 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인 모를 두통과 현기증이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머리는 터질 것처럼 아프고 가끔은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또 머리 아프세요?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구한 약초 달인 물이에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좀 쓰더라도 천천히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매일 가져다주는 검은색 약초물. 쓰고 이상한 맛이 났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마셨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걸 마실수록 더 아프다는 거였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얼굴이 창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엄마, 저 요즘 너무 이상해요.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매일 악몽을 꿔요. 꿈에서 항상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어요. 목을 조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위에 눌린 건지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목에 뭐가 감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CT, MRI, 혈액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죠.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이상한 건 며느리만 너무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합가하기 전보다 더 생기발랄해 보였거든요. 얼굴엔 화색이 돌고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하기도 했죠. 어머님, 오늘도 약차 준비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달인 거예요. 난 이제 그만 마시고 싶은데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 에이, 어머님, 그게 명현 반응이래요. 좋아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더 아픈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요. 제 소원이 어머님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그분께 어머님 건강도 한번 봐달라 해야겠네요. 누구?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 용해요. 병원에서 못 보는 것도 다 보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섬뜩했는지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듯한 만족스러운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아들이 출장 가고 며느리도 외출한 날 저는 큰맘 먹고 며느리 방을 뒤지기로 했어요. 미안하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비 아저씨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왔어요. 빨간 천에 쌓인 작은 인형들. 자세히 보니 사람 형상이었는데 가슴 부분에 바늘이 잔뜩 꽂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한자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 제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비닐봉투까지. 아니, 이게 뭐야? 더 뒤지니 충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왔죠. 제 사진과 아들 사진에 빨간 펜으로 X자가 그려져 있고 특히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에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서랍 한쪽에는 무속 관련 책들이 가득했어요. 그걸 보는데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죠. 저는 황급히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깊숙이 있던 걸 꺼내서인지 이미 늦었더라고요. 어머님,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며느린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청소를 좀 도와주려고. 어머님, 제 물건들 다 보셨네요? 며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죠. 그래. 이게 다 뭐니? 그때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이건 사실 제 친구가 맡긴 거예요. 친구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거라도 의지하는 거래요. 제가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런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요즘 너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야?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왔다 간 것도 다 알아. 며느리가 순간 흠칫했지만 곧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제 친구 어머니예요. 친구가 너무 아파서 대신 물건 가지러 오신 거예요. 친구 어머니?
그 사람이 내 옷이랑 물건을 왜 가져가? 본 사람도 있어. 제가 친구한테 선물한 거예요. 어머님 옷이 아니라 제가 산 거예요.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잘 모시려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밥 차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절대 진심 없이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 건강을 신경 쓰는지. 그런데도 표정 변화가 없는 저를 올려보더니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정성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제 말을 믿지도 않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전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제가 진짜 친구 물건 좀 보관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러 바친 건지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방을 멋대로 뒤지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아, 영훈아, 하지만 이 물건들 좀 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아, 그만하세요. 아니라는데 아내가 친구 물건 대신 보관해 준 거래요.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이번엔 엄마가 잘못했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 방에서 그런 물건들을 발견한 지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으로 연락해 절 내려오라고 불렀죠. 아주머니, 빨리 내려와 보세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경비실로 달려가니 아저씨가 문을 꽁꽁 잠그고 창문 블라인드까지 내리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집 팔고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당장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제가 그동안 계속 이 여자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어요. 신문기사 스크랩, 경찰 보고서 복사본, 피해자들 증언까지 차량 조회를 부탁한 이후로도 계속 파고든 흔적이 역력했죠. 제가 후배한테 부탁해서 자료를 더 구해왔어요. 이 여자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죠. 화면 속에서 무당이란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년에 강남 아파트에서 찍힌 거예요. 이 영산 보살이 드나들던 집인데 그 집 시어머니가 결국 원인 모를 약물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살아나긴 했지만 전 재산 8억을 잃었죠. 며느리도 잠적했고요. 그럼 우리 며느리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경비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아마 며느님이 다른 통장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머니 도장이나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이 며느님이 아주머님 집 등기부등본을 떼간 기록이 있어요. 부동산에도 들렸고요. 이건 분명 집을 처분하려는 준비 같아요. 우리 집을요? 아니, 아들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을 거예요. 이 여잔 제삿날이나 명절에 큰 구슬을 한대요. 그날이 가장 기운이 좋다면서 곧 기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라고요? 아주머니, 이미 며느님은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제 후배 말론 이 사람한테 빠진 사람들이 다 어머님이라고 모시면서 모든 걸 맹신한대요. 경비 아저씨는 제 어깨를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 말 들으세요. 당장 짐 싸서 도망가세요. 친척집이든 어디든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아니, 그 전에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쩌죠? 일단 증거는 저도 모을 테니까 안전이 먼저예요. 아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나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늘이 노래 보이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마침 잘 오셨네요.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약재로 다렸어요.
이제 곧 아버님 기일도 돌아오는데 그 전에 어머님 건강 더 좋아지셔야죠. 아버님도 보고 계실 텐데. 며느리가 돌아보며 웃는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가 있었죠.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분명히 무슨 짓을 꾸미고 있구나. 며칠 뒤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제가 아는 분 한 명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실력 있는 만신이에요. 예전에 사건 있을 때도 가끔 도와주셨던 분이죠. 집안 상황을 한번 봐달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다음 날 경비 아저씨와 함께 무속인이라는 60대 여성분을 만났어요. 며느리가 만나는 그 여자와는 달리 수수한 차림에 인자한 얼굴이었죠. 대충 들었어요. 집을 한번 봐드려야겠네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분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며느린 마침 외출 중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속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이 집에 저주가 가득해요. 그것도 아주 독한 것들로. 매서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거실 화분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서 빨간 천에 쌓인 인형이 나왔어요. 제 사진이 붙어있고 바늘이 수십 개 꽂혀 있었죠. 이건 생명을 노리는 저주 인형이에요. 어머님 요즘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계속 아파서. 어떻게 하셨어요? 싱크대 아래, 베란다, 심지어 천장 몰딩 사이에서도 부적과 이름 모를 천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나하나 보물찾기 하듯 이상한 물건을 꺼내면서 한숨을 쉬셨죠. 37개. 이런 것들에 다 저주가 심어져 있어요.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벌써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심성이 좋고 하늘에서 아버님이 두 분을 봐주고 계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치우면... 아니에요. 이건 증거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걸 건드리면 저주를 건 사람이 바로 알아요. 일단은 모른 척하면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막아드릴 수 있는 걸 드리고 갈게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피하세요. 제가 30년 이 일을 했지만 집안에 살기가 가득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딸처럼 굴던 우리 며느리가... 이미 귀신을 씌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한테 걸린 집은 다 풍비박산 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치면서도 서글펐죠. 저는 큰맘 먹고 며느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5분쯤 있다가 저도 따라 나섰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목적지 얘기도 안 하고 그 말만 했더니 기사님이 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 제 딸이 좀 요즘 이상해서요. 어디 가나 보려고요. 며느리가 탄 택시는 서울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더니 허름한 단독주택 앞에 멈췄어요. 의심연스러운 건물 앞에 신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몰래 집 근처로 갔어요. 다행히 담장이 낮아서 안이 들여다보였죠. 마당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굿땅으로 보이는 방에서 북소리와 방울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고 그 무당이란 여잔 칼을 든 채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고 있었죠. 제발 저희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액을 빼주세요. 며느리가 울부짖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당이 대답했죠. 걱정 마라. 다음 주에 큰 굿하면 모든 게 끝난다. 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명줄을 확실히 끊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정말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더냐.
지금까지 잘 따라왔잖아. 약도 잘 먹이고 있지? 네, 매일 먹이고 있어요. 요즘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제삿날에 특별한 약 줄 테니 그걸 먹여.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갈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그 사기꾼, 아니 무당이 계속 말했어요. 네 시어머니는 마귀야. 겉으론 약한 척하지만 실은 네 영혼을 갉아먹는 독한 악이지. 네가 밤에 악몽 꾸는 것도 마음 아픈 것도 다 그 늙은 여우가 네 기운을 빨아먹어서 이러는 거야. 빨리 그 여자를 보내야 돼. 그래야 네가 산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건가요? 내가 미래를 다 봤어. 그 집에 있는 한 넌 3년 안에 죽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공포에 질려 물었어요. 3년이요? 제가 죽는 게 보여요? 그래. 그들이 네 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께 빌 거야. 그들이 사라지면 네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돈도 집도 모든 게 네 것이 되는 거야. 어머님, 저 정말 살 수 있나요? 정말 제가 살려면 또 네가 죄책감 느낄 때마다 그들은 더 많이 빼앗아가. 네 미래, 네 아기까지.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일은 다 네 인생을 지키는 거라고. 너 살고 싶잖아. 그 무당이 눈을 감더니 며느리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네 뱃속에 원한 맺힌 아기 영혼이 울고 있어. 시어머니가 저주를 걸어서 네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대. 그 아이가 두 사람한테 복수를 원한다고 하네. 제 아이가 복수를 원한다고요? 그래. 네 아이가 서럽게도 운다. 할머니와 아빠 때문에 세상에 오지 못했대. 그들이 사라져야 다시 너한테 올 수 있대. 너랑 아이랑 살 길은 하나야. 이것밖에 없어. 며느리가 다시 엎드려 절을 시작했어요. 두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만 믿을게요. 제발 저도 아이도 살려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우리 목숨을 걸고 이런 짓을 하나.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경비 아저씨와 함께 그 무당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죠. 무속인 믿다 폐가망신, 서울 주부 자살 시도, 가짜 굿으로 5년간 30억 챙긴 무당.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거 보세요. 이 여자 무당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니까요. 경비 아저씨 말대로 수법이 있더라고요. 항상 부유한 집 며느리를 타겟으로 삼고 시댁주상이 노했다며 겁을 주고 결국 가족을 해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경비 아저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사 후배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통화를 끝낸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주머니, 그 무당이 약물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대요. 치사량에 가까운 양을... 무슨 약물이요? 겉으론 한약재지만 과다 복용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성분이래요. 그 순간 며느리가 매일 끓여주던 검은색 약차가 떠올랐어요. 설마... 저 그거 매일 마셨어요. 우리 아들도요. 당장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남은 거 있으면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며느린 또 어디 나갔다 온다고 했죠. 영훈아, 잠시만 앉아봐. 너한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일인데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 마시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냈어요. 하지만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엄마 그럴 리가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나도 그랬어.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정원이가 매주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아? 영산보살이라는 무당한테가. 그것도 모자라서 매달 500만 원씩 갖다 바치면서. 무속인이요? 그 사람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집안에 숨겨진 저주 인형들, 부적들까지.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었다고요? 그래, 37개나 여기저기 다 있었어. 다른 분이 오셔서 다 찾아주신 거야.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런 걸... 아니 이건 누군가 장난친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이것 좀 들어봐. 경비 아저씨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어머님, 시어머니와 남편의 물건 다 가져왔고 약도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펴주세요. 절 살려주세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어서 무당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 네 시어머니와 남편의 생명줄을 끊어주마.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모든 게 다 네 것이 될 거야. 너를 해치는 것들은 없애야지. 놀란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정말 그 사람 목소리란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 네가 요즘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 매일 그 약을 먹어서야. 저는 검사 결과지도 보여줬어요.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지속 복용 시 심장마비 증세가 올 수도... 그래, 우리 둘 다 죽을 뻔했어. 지영이가 매일 끓여준 그 약차가 독이었다고.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왜 이런 짓을... 돈이야, 돈.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처음부터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아들이 갑자기 분노로 가득 찬 표정으로 변했어요. 주먹을 쥐고 떨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 여자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예요? 3년 내내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무슨 수를 써야지.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다음 날 며느리가 병원 간다고 나간 사이에 만신님이 다시 집에 오셨어요. 이번엔 조수 2명과 함께였죠. 어머님, 이제 이것들을 다 제거할 겁니다. 증거는 다 남겨두신 거죠? 네,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세 사람은 집안 곳곳에 숨겨둔 부적과 인형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제거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고 어떤 것들은 타는 듯한 소리를 냈죠. 정말 집요하네요. 이 정도로 저주를 걸면 보통은 1년 안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게 이상한 건가요? 어머님 집안의 조상이 강하신가 봐요. 그래도 이대로 뒀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방 장롱 뒤에서 가장 큰 인형이 나왔어요. 제 얼굴 사진이 붙어있고 붉은 실로 목 부분이 칭칭 감겨 있었죠. 이건 제삿날 쓰려고 준비한 것 같네요. 이게 발동하면...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저와 아들에게 부적을 하나씩 건네줬어요. 이걸 꼭 몸에 지니고 계세요.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길 오기 전에 잘 피하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오늘 밤에라도 나가려고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우리 그냥 도망가면 안 돼요. 뭐? 무슨 소리야? 여기 있다간 죽을 수도 있어. 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그 여자는 아무 처벌도 안 받아요. 며칠만 더 버텨요. 제가 몰래 CCTV도 설치할 거니까 그 여자가 약 타는 장면이랑 무당 만나는 것도 다 찍어서 넘길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나가야 해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위험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증거가 중요해? 그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실 나도 무서워. 근데 이대로 도망가면 그 여잔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짓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지. 게다가 우리 집 아빠가 남겨둔 재산까지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법무팀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지금 증거는 기소가 어렵대요.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만 잡으면 그 여자 무기징역도 가능하대요. 결국 이틀을 더 버티기로 했어요. 아들이 작은 카메라를 달고 녹음기도 준비했죠. 엄마, 연기 잘하셔야 해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눈치채면 안 돼요. 그날 밤 아들이 설치한 CCTV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새벽에 며느리가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와 제가 마실 물병을 꺼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그리고는 물에 무언가를 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저는 숨죽인 채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저거 봐요. 완벽한 증거예요. 며느린 물병을 흔들어 약을 섞은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제 방 앞까지 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린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을 차렸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물 좀 드세요. 아침에 물 마시는 게 건강에 좋대요. 냉장고에서 그 물병을 꺼내오는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끝까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야 했죠. 아, 그래, 고맙구나. 전 물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 했어요. 아들과 계획한 대로 입에만 머금었다가 며느리가 안 볼 때 화장실에 가서 뱉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나갔는데 아들이 며느리 방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거예요. 어머니, 내일이 제삿날이잖아요. 오늘 밤에 미리 하면 안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하고 남편 둘이서 속삭이는 게 많아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밤에 와, 확실하게 끝내버리게. 네, 정말 고통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숨 쉬다가 바로 멈추는 거야. 심장마비로 보일 거고. 아들이 녹음 파일을 듣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그 약을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찍자. 그럼 완벽해. 엄마, 근데 그건 너무 위험해요.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같이 가자. 멀리서 찍기만 하면 돼. 그날 밤 우리는 경비 아저씨와 함께 차를 타고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며느린 약속대로 무당집으로 들어갔죠. 경비 아저씨는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창문 너머를 찍었어요. 며느리가 작은 병을 받아드는 장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모두 선명하게 찍혔죠.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살인미수 교사로 충분해요. 바로 체포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는 척했죠. 다음 날 경찰이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생각보다 신속하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끝이 보이나 싶었어요. 일단 가족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고 저희가 잠복해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는 경비실로 피했고 경찰 2명이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다음 날 며느린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CCTV로 지켜보니 부엌으로 가서 또 무언가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에게 받아온 그 약병을 다시 꺼내 들었죠. 어머님,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죠. 빈 침대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씻고 계세요? 며느리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죠. 김정은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바로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당황한 며느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죠. 떨어진 약병을 증거물로 수거하고 바로 수갑을 채웠어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어요. 어머니 어딨어요? 나와보세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신고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악마 같은 표정이었죠. 3년 동안 늙은이 시중 들면서 어떻게 참았는데?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당신이? 경찰이 끌고 가려 하자 며느리가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나 놓으라고 했어? 난 살아야 돼. 저것들 때문에 나랑 우리 애가 죽을 순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 늙은이랑 멍청한 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순 없다고. 내가 왜 죽어? 너희가 죽어. 너희 둘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어. 경찰이 며느리를 제압하려 하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다 내 거야. 이 집도 돈도 전부 내 거라고. 너희만 없으면 다 내 거라고 그랬어.
버둥거리던 며느린 경찰을 향해 침까지 뱉으며 본성을 드러내더군요. 왜 방해해? 왜? 내가 살 거야. 난 죽을 수 없어.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사람이 매일 아침 다정하게 인사하던 그 사람이 귀신의 신 괴물이었다뇨. 아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정은이야? 경찰차가 떠나고 난 뒤에도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너무 무서웠죠. 경비 아저씨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무사히 졌네요. 하지만 전 한참 동안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살기 넘치는 눈빛과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느리가 연행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그 무당의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도 따라갔죠. 그 여자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가방에 현금을 쑤셔넣고 있었죠. 가방에서 손 떼고 나오세요. 체포영장입니다. 무당은 경찰을 보자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어요. 뭔 죄로 날 잡아가려고? 영장 갖고 왔냐? 살인교사, 사기, 공갈 혐의입니다. 증거 있어? 난 그저 불쌍한 애 상담해준 것뿐이야. 그때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충격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과 정보, 각종 약대,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 외에 다른 며느리들의 명단이 수십 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재수사가 필요한 케이스들이었죠. 그 무당은 끌려가면서 저를 무섭게 노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구나. 너 운이 좋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뭐라고요? 네 며느리는 이미 내 사람이야. 너 평생 편하게 살 생각 마. 그 말에 소름이 돋았지만 전 더 당당히 굴었습니다. 네 걱정이나 하세요. 최소 10년은 세상 구경 못할 거니까. 경찰서에서 며느리와 그 무당을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형사님이 저희를 불러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며느리 김정은 씨와 김영숙 씨는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5년이요? 그럼 결혼 전부터 이미... 네, 김정은 씨가 이 사람을 완전히 맹신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네, 전부 지시였어요. 며느리 진술에 따르면 김영숙 씨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했대요. 네 목숨 구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세뇌를 시킨 거죠. 형사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신처럼 그 사람을 믿더라고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자기도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산 거죠.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분이 자기를 구해주실 거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며느님도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의 도구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더니 형사님은 무당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서류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집 재산 목록, 보험 내역, 심지어 제 건강 상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죠. 예상 수익 15억, 분배 비율 본인 70, 며느리 30%,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15억이요? 집값 10억, 상가 월세 보증금 3억, 보험금 2억. 다 계산해 놨더라고요. 3개월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무당은 징역 20년, 며느린 10년을 선고받았죠.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거지? 아휴,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놀랍기도 했지만 사실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약초를 먹여도 3개월이나 버텼던 것, 경비 아저씨를 만난 것,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죠. 다 당신이 보내준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연결해준 인연이라고 난 믿어요. 특히 경비 아저씨는 정말 끝까지 저와 아들을 도와주셨어요. 재판 내내 증인으로 나서주시고 변호사 선임부터 심지어 이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줬죠.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말 저한텐 은인이에요. 아니 무슨 보답이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리고 형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일도 못 도와드리면 그게 창피한 거죠. 간만에 옛날 생각나고 좋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그 집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너무 많은 악몽이 서려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이사 가기 전 며느리 방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근데 또 한편으론 연민도 들었죠. 무당에게 완전히 조종당한 불쌍한 영혼. 어쩌면 며느리도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용서할 순 없지만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하나예요. 무속 사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런데 쉽게 의지하고 속아서 모든 것을 잃는지, 생생한 과정을 다 겪고 제 눈으로 봤으니까 절대 힘들더라도 이런데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며느리가 준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겠지만 돌아보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디 조심하시고 이런 무서운 일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